금융대출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규제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각 금융그룹의 신산업 추진이 차질을 빚는 등 은행권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미중 무역 갈등 등 변수가 산적한 6월 국내 증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김혜영입니다. P2P 대출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매력으로 몇 년 새 급성장하더니 최근에는 업체가 투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P2P 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터져도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P2P 금융을 암호화폐처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더 늦기 전에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P2P 대출 시장이 2016년부터 급성장하더니 올 들어 누적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규제 미비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P2P 업체 대표가 200억 원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금융사기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P2P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유일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P2P 대출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던 금융당국도 최근 규제와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를 감독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P2P 관련 법들이 여럿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P2P 금융법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 의원실에서는 문제가 심각한지를 모르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 대형 사고라도 터지면 그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계의 탈퇴로 사실상 마비됐고 양대 노총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 즉 팩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복원하고 그곳에서 노사정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연구조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 6천 명이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용부 정책실무자들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업종 종사자이며 복리후생비를 각각 얼마나 받고 있는지까지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분석한 한계가 있다며 자료의 부족함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보다 더 구체화된 자료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 가장 믿을 만한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자료는 공표가 되지 않아서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고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제일 곤란한 문제죠. 양측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그냥 객관적인 지표 없이 논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6.3%로 찬성한다는 응답보다 오차 범위 내인 6.8%포인트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찬반이 팽팽하다는 건데 이처럼 사회 구성원 누구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일과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내일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국노총도 합세해 오늘 청와대 밤샘 농성을 이어갑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지난달 28일과 3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연구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야 사회적 신뢰자산이 쌓여 매년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이 수집되는 과정이 매우 투명하게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조사 자료를 구축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과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이 인프라가 갖춰지면 노사 간의 어떤 어떤 사회적인 신뢰라는 것도 높아지고 또 어떤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당장 2019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급해 별도의 자체조사까지 시행할 여유가 없어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계획한 심의 일정대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하명주 KB하나은행장이 구속을 면했지만 수사 향방에 대한 은행권의 불안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한 행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정확히 윗선을 향해 있다는 것이 이번에 분명해진 탓입니다. 그간 은행권은 채용비리로만 금융감독원과 검찰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은행권 전체의 피로감이 상당하고 경영진 활동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하명주 K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법원 말대로 시중은행들은 채용비리 의혹이 터진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조사 후 재조사를 반복했고 문제가 없다던 내용에는 특별검사단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은행권의 피로감은 큰 상황입니다. 낙인을 찍어놓고 은행권에만 과도한 조사를 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채용 비리 수사가 최고 경영자들의 연루 가능성에 대한 끈을 놓지 않다 보니 각 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고 경영자들의 거취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각 금융사의 신사업과 관련한 인가심사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 자산운용 지분인수심사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심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사와 함께 시민단체와 노조가 CEO 퇴진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경영진이 느끼는 압박은 큰 상황입니다. 윤종규 KB금융회장은 매년 참석해오던 KB굿잡 취업 박람회에 올해는 얼굴도 비치지 못했습니다. 취업 박람회 현장에서 채용 관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최근 세종시와의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협약식 뒤 기자와의 만남에서 계속되는 퇴진 요구 등의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이 올해 우리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남북정상회담과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정치 혼란, 신흥국 위기 등 큰 걸림돌이 있어 반등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36% 오르며 2440선을 돌파한 2447.76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 기조를 보였지만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인한 미국 증시 강세와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6월부터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했고 5월 수출이 크게 개선되면서 상장사 실적 잠정치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지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한 509억 8천만 달러로 역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국내 기업이익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위험선호 심리 부각에 따른 달러 강세 완화 국면이 예상된다며 이달 중순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오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해 박스권을 벗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2일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이미 증시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의 6월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지 시간 4일까지 제3차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500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EU와 캐나다, 멕시코에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동하면서 국제무역 갈등의 불씨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발 신흥국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번지며 채권 펀드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도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내각이 출범하면서 혼란은 진정됐지만 포퓰리즘 내각의 반EU 행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는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큰딸인 조연아 씨도 밀수 탈세 혐의로 인천본부 세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정찬신 기자입니다. 운전기사와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언 폭행을 한 혐의로 이명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입니다.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 이 씨는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해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 씨는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날 큰딸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인천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진일가 중 관세청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에서 산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비행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입니다. 조 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 씨 조사가 마무리되면 어머니인 이명희 씨와 동생 조현민 씨도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조양호 회장이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 회장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 및 불법 고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 교육부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1998년 인하대 부정편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 사장은 미국 2년제 대학에서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평점도 낮아 인하대에 편입할 자격이 안 됐다는 의혹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노란우산공제. 그동안 유사시 채권자가 공제자금을 압류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전용 통장을 통해 폐업해도 공제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는 9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도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면 공제금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수익권 보호라는 일반 조항은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관해서 선언적인 그러니까는 의미에만 그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권 보호에 관한 실효성이 좀 별로 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이제 압류 방지 통장 근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계좌에다가 만약에 공제금을 받게 되면은 그 채권자가 그러니까는 여기에 관한 공제금을 압류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의 노후 자금은 물론 폐업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비한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폐업, 질병 등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야말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2007년 시작된 노란우산 공제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는 122만 명, 재적 부금은 8조 원에 달합니다. 노란우산 공제의 압류 방지 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인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입자들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을 강화한 노란우산 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국내 전자업계의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축보를 터뜨리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전자업계 내부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에 전자업계는 자동차 전장 산업과 로봇, 인공지능 등 신성장 동력을 찾아 발빠른 투자하기에 분주한데요. 삼성과 LG의 미래,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이보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 전자업계의 실적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정도의 훌륭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이 2분기에도 호실적을 보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전자는 5분기째 영업이익 신기록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62조 3천억 원과 15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사상 최대 영업이익 행진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LG전자는 가전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보일 전망인데요. 이 LG전자의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작년 동기 대비로는 31.8%나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LG전자에는 35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는 이것을 견인한 것이 가전 부문입니다. 올 2분기에도 프리미엄 제품들이 선전을 하고 건조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전업계에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막상 내부에서는 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삼성전자의 경우 실적 신기록의 배경이 이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가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나 되는데요.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에 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요. 또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치고 2016년 10조 원을 들여 세계 최대 전장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의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비브랩스나 스마트싱스, 루프페이, 조이언트 등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교섭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석방 이후에 경영 일선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캐나다나 유럽, 중국 등 출장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 찾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 인공지능과 자동차 전장 사업 등 협력사들과 논의를 진행하면서 다각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 각지에 AI 센터를 만들고 2020년까지 1000여 명의 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LG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LG 4세 경영이 시작이 됐는데 구광모 시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이 가운데 LG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과감한 인수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광모호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LG전자는 삼성에 비해서 M&A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수 분야를 보면 구광모호의 미래 청사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LG전자가 로보스타 지분 20%를 536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로보스타는 이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33.4%까지 지분율을 올려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를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외에 올 1월에는 로보티즈에 5월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아크릴의 지분 약 10%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헤드램프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GKW를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전장 분야를 주요한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또 어제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기업인 이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를 출범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해외 벤처 투자 기업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업계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해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만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최대 8만 4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가능성을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 제기한 겁니다. KDI는 미국이나 헝가리 관련 기존 연구 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략적으로 고용이 3만 6천 명에서 8만 4천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4월까지 고용 동향을 보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로 고용 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그러나 최저임금이 2020년 만 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 감소 영향이 내년 9만 6천 명, 2020년 14만 4천 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의 가족요리 축제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150팀의 가족들이 자유경영과 지정경영 두 부문으로 나뉘어 요리 경영을 펼쳤습니다. 참가한 150팀 가족들은 참가비 전액과 오뚜기의 출연금을 보태 총 600만 원을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위해 한국심장재단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오뚜기 후원을 통해 심장병 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들이 직접 요리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달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DSR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심심사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입니다. 은행 등 업권과 규제 차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은행권이 3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공식 도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권은 다소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금융위는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세희망 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도입합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여심심사 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BOK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앞으로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테이퍼 템퍼링 당시 급격한 자본 이동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은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 등을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는 클렌주스의 실제 영양 성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과채 주스 17종을 조사한 결과 클렌주스의 200ml당 평균 당류 함량이 20.18g으로 오렌지 주스의 1.2배, 과채 혼합 주스의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클렌즈 주스의 200ml당 평균 열량도 92.74kcal로 오렌지 주스와 과채 혼합 주스보다 높았습니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8조 7,4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2% 늘었습니다. SK텔레콤과 국내 편의점 1위 CU 투자회사인 BGF가 손잡고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유통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양사는 전략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AI, LOT 등 도입을 미래형 점포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과 BGF는 공동사업 추진의 첫 단계로 SK플래닛의 자회사 헬로네이처를 합작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